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뉴스공장. 오늘은 주간 핫 이슈가 아니라 4월입니다. 4월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4월 월간 특집 이슈 첫 번째 방송. 추후에도 뭐 계속 자료를 여기저기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돼요. 그래서 뭐 향후에도 여러 가지 관점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러프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밑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금주의 주간 상승률 한 30에서 60%,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거의 80%까지 올라왔어요. 그 공통점을 본다 하면 아무래도 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현대건설이 뭐 대정주택에서 가장 움직이는데 건설과 시멘트, 특히 중소형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거의 뭐 30에서 8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도주 확장 관련된 부분들 2차 상승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과 어떤 경험치가 없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사한 가장 그래도 유사한 사건 부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때 어떻게 움직였고 향후에 이제 뭐 관련된 사진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역시 그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그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장보고의 성장주도 보면 밸류에이션이 정말 저평가 됐던가 아니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주가를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았고 근데 왜냐면 주가라는 그 보이는 추상적인 차트로 보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데 내면 그 회사가 바뀌는 방향 그리고 향후에 뭐 글로벌 성장이라든지 산업군의 성장이라든지 섹터의 성장이라든지 회사가 나가는 방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건 보이지는 않죠. 주가만 보이니까 우리가 차트로만 평가를 하니까 그 그림 그래서 그 회사의 성장에 대한 그림 부분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적립식으로 월급이 뭐 한 달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향후에 은행 적금식으로 해서 중장기 자금 부분들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좋은 회사가 어떤지 좋은 종목은 어떤 건지 이걸 모르죠. 그리고 장보고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간 장중에 시세 부분들을 보기 힘든 분들에 대한 포석 부분들을 그리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라는 역사적인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포석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일단 지금 이번 주 주간 상승률 30에서 거의 80%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대건설이 뭐 대형주 쪽에서 그래 대형주 쪽에서 가장 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 거기에 뭐 한전, 가스공사, 그다음에 뭐 LS, 그다음에 뭐 해상운송 이런 데 종목들과 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동시다발적인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례 부분들의 어떤 흐름 부분이 나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계속 이걸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부분들이 끝나고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에 생뚱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공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둘 사항으로 북한 공업지역의 산업 분포 현황 생뚱맞죠. 북한에서 보니까 저쪽에 뭐 나선, 나진 핫산 쪽하고 뭐 청진, 온산은 다 아실 거고 그다음 평양, 남포, 그다음 해주, 신호주 우리한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다소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지역명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또 많이 들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에서 의외로 강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살짝 터치를 해놓고 가는 것도 나중에 또 많이 들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 포석 자체가 남들은 할까 말까인데 저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품목 자체, 그 다음에 산업 여파,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시장에서 바뀌는 걸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가지고 있다 하면 남들이 모르기 전에 미리 우리가 매집 부분들을 매집이라는 표현을 그렇습니다. 미리 매수를 접근을 해놓고 남들이 다 너도 나도 좋다더라 하면 그때 딱 매도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것처럼 미리 선행학습 부분들 좀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는 추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 줄 키워드로 딱 말씀을 드리면 독일 통독이 1989년, 90년 이 전후에 진행이 급격하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화 중에 하나를 좀 얘기 드릴 거고, 1990년대 우리나라 종합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가 2500선 근접이죠. 2500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독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비전을 그린 부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 한번 키워놓을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지수하고 딱 단순 비교를 하면 종합지수가 2500인데 통일 이후에 독일 지수는 우리나라 종합지수 2500인데 7500까지 갔어요. 2500에서 7500, 3배가 올라갔어요. 독일 닥스 300이, 30이. 그 다음에 그 전에 외국인들이 한 194억 마르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자면 한 1조 정도 전체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비교를 할 때 1조 원 정도의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투자를 했다면 7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8조를 투자를 했어요. 10조를 투자했다면 80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2500에서 7500까지 갔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산업군까지 움직였는가 이것까지 한번 러프하게 체크를 할 건데 2500에서 7500에 갔고 그 다음에 10조에서 80조 정도 이상, 10조는 당연히 넘죠. 우리나라 전체 주식 수가 있는데. 근데 8배가 증가됐다는 걸 얘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0, 2500에서 7500, 그 다음에 8배. 일단 지정학적으로 뭐가 차이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하고 공통점 부분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부분들이 끝나고 독일과 서독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딱 나눴죠. 우리나라도 2차 세계대전 6.25 끝나고 남북한 공산 자본, 미국의 지원, 소련의 지원. 근데 이제 그 시점에 1980년대 전후에 소련이 약간 뭡니까? 이제 이게 위성 국가들을 거느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80년대 후반에 제국적 지위 부분들을 포기를 선언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이거죠. 1990년대 거의 전후에 80년대 후반에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유상 국가들 약간 포기하는 발언 부분이 나오면서 1989년 11월 9일 정도에 이거 막 웃기는 얘기지만 동독 정부가 여행 자유화 정책 부분으로 수정 발표를 했답니다. 수정 발표를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별 특이사항이. 그래서 여행 자유화 정책 수정 발표하면서 여권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외신 기자들도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에 이제 기자회견 부분들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하는 당사자가 정책이 수정사항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원본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고 발표에 참석을 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바로 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 이탈리아 기자가 독일이 그렇게 융통하지 않고 잘 몰라서 이런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바로 지금부터 여행을 해도 된다. 장벽 통과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썼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해외 쪽에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급전이 터지다 보니까 나중에 서독 쪽에서도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때 동독 사람들이 그걸 보고 베를린 장벽 부분들을 우르르 가면서 그러니까 감시초소에서도 그런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못 가게 했는데 방송에도 다 나오지 않냐. 해외 언론에서도 지금 베를린 장벽이 다 무너졌다고 방송하는데 너희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반응 부분을 하니까 감시초소에서 통과시켜주고 이러면서 베를린 장벽 부분들이 넘어졌다는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는 이런 설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 부분들은 우리나라 공통 분모는 그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보면 위성국가의 형태 부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이쪽의 위성국가 부분을 일부 포기를
포기하면서 방치를 하면서 틈이 생겼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독일과 서독 부분들이, 교류 부분들이 계속 왕래가 진행이 좀 됐어요. 그 전에 뭐 7차례 통일 이전에도 뭐 7차례 이상 뭐 정상회담 부분들 하고 6차례 이상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예전에 뭐 6.15 그 공동선언 있죠. 그것처럼 기본 틀 부분들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전에 외국인들 자본이 이 통일 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목군들 나중에 오늘 말씀드릴게, 통일 전, 통일 중, 통일 후반, 이 주가라든지 그때 독일 산업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 외에도, 저도 이거 조사 부분들 하면서 아, 이런 쪽이 움직였어? 이건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아시다는 것처럼 이번 주 주간 상승률 탑 10, 뭐 대형주급도 마찬가지고 중형주급도,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가지고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그림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통일되기 전, 그 다음에 통일 진행 후, 그 다음에 통일 진행 이후,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주목받는 산업군 자체가 약한 색깔 부분들이 틀려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초기 1차 부분에 건설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건자재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두고 있고, 이건 아직 뭡니까? 스타트도 안 했죠. 왜? 이제 회담을 시작할까 말까 하고, 우리가 항상 이제까지 보면 회담들이 진행되다가 꺾였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생각 부분들도 가지고 있음에도 과거에 그렇게 뭐 명도사미로 끝났던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안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이번 주 주력 섹터 부분도 움직였고, 주 후반에 금요일 정도 잠깐 쉬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왜? 다음 주 D-7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뒤에는 트럼프하고 또 코멘트가 진행되는 사이에 해외 변수 부분들은 제가 5월달까지는 중동 지역이 좀 시끄러울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중동 지역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 포인트 부분에 이 내용이 우리가 단순 비교 부분을 했을 때, 자, 중동 지역의 시끄러운 부분이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같은 대립구도 부분들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외부의 또 변동성 부분들을 잠재우고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별도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만한 힘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이 대결 구도 부분들이 기본 시장의 중심축 자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여기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 탑 부분들을 이끌었던 섹터 부분들은 계속적인 일단 힘 자체를 어느 정도는 체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버티는 모습들이 나올 것인가?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버틴다 하면 이것은 뭡니까? 힘, 내력이 있다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자, 독일의 케이스 부분들에서 제가 이런 비슷한 현상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A는 독일과 우리나라하고 공통분모로 그대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선례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 움직였던 것은 건설이라든지 건설 이 주변 종목군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는데, 전체적으로 통일 전후와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정도 했을 때 가장 독일에서 상승률 자체가 높았던 것은 건설이 아니에요. 건설이 아니에요. 저도 건설일 거라고, 초창기에는 맞아요. 초창기에는 맞았는데, 소프트웨어란가요?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많은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어요. 거의 600%, 700% 이상까지? 이 정도 상승 부분들을 좀 하면서 가장 큰 상승 부분들을 이뤘는데, 통일 초기에는 우리 그 건설이라든지 산업 섹터 여기가 일단 주력 부분인데, 산업 내에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한 500% 올라갔고요. 독일은. 그 다음에 산업 관련된 부분이 300%, 특히 SAP 있죠. 소프트웨어. 여기가 6배가 올라갔고, 보험사들도 400배, 4배. 아무래도 전체 주가 지수가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당연히 상승 부분들을 진행을 했겠죠. 근데
초창기에는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되면서 통일 전후에 통일됐을 때 통일되기 전에 주력은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주력이었고 그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아시다시피 한 3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왜? 이 통일 비용 자체가 워낙 막대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채 발행 부분들을 많이 했어요. 국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주들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효과, 왜?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인프라 건설이나 재정정책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유통 부분들 하는 은행업종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돼서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는 닥스 지수가 통일 전에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눌림목 구간이 한 3, 4년 정도 진행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배 슈팅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초창기에는 건설 관련된 섹터 부분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왜? 향후에 기대감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진 부분에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북한의 공업지역 산업분포 최근 자료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북한에 대한 자료 부분들은 거의 뭐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선, 경계, 신의주, 안주, 평양, 남포, 해주, 개성. 그래서 만약에 이 경협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북한의 산업,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낮은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자본이 들어가고 저기에는 광물 자원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저쪽에 유통, 물류, 이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생산하는 원가 자체가 낮아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원가가 낮아지고 광물도 거기서 바로 정제해가 쓴다고 하면 광물의 단가도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단가가 낮아지겠죠. 자, 인적 구성 낮아지고 그 다음에 원재료 비용 낮아지고 여기에 이 물건 부분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로 유통하는 물류 부분들의 단가도 낮아지면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는 하나의 메커니즘 부분들이 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도 플러스 알파를 만들 거고 우리나라도 플러스 알파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증대될 수 없기 때문에 1차 상승은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다가 독일의 케이스 부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점 독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경쟁력 부분들이 뭐 소프트웨어 그때는 소프트웨어 쪽이었나 봐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업 자체가 워낙 강한 나라인데 S&P가 거의 600% 이상 올라가면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 주력 산업군들이 다 같이 상승 부분도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 아까 여행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없는데 당사자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대충 기자회견 부분을 했는데 이탈리아 기자가 지금부터 바로 여행이 가능하다 이런 걸로 오버해가지고 해외 쪽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한 기사 부분들, 통과해도 된다라는 것부터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우연의 일치이고 설화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느 사람이 조사해 놓은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작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미사일 슝슝슝 날아가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보수층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보수층 아베 정권 부분들 제가 얘기를 드렸죠. 아베 정권을 지금 만든 가장 큰 역할 부분들을 했던 것은 북한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을 하면서 아베가 이걸 이거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기조 부분들 만들면서 일본 자체적으로 똘똘 뭉칠게 하는 약간 외부의 적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를 강하게 시각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하고 있죠. 트럼프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거는 못 보죠. 왜? 시각 자체가 바뀌니까. 독일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내용으로 나머지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에서 불과 1년 반 사이에 순간적으로 바뀌었죠. 순간적으로 바뀌었으면 이 기운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독일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부분이 무너졌고, 통일
통일 전에는 건설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 부분들, 관심권을 좀 뒀지만 통일 전후를 나눠서 산업군의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전체 닥스 지수가 우리나라 종합지수로 하면 2,500부터 7,500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자체는 뭐 우리가 지금 뭐 100조, 10조라는 그 예정을 준다고 하면 거의 80조까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레벨업 부분들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죠. 만들어질 수 있지만 오늘 월간 특집 부분들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시나리오에서 뭐 1, 2, 3, 4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자, 만약에 이런 상황 부분들이 생각 외로 잘 진행된다 하면 그 케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부분도 할 건가? 다 케이스마다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미 스케치 부분들은 일단 해두실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남방정책, 신동방정책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 첫 단추, 정치권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로 막 풀리거나 이러고 뭐 중간에 뭐 소음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물줄기 자체가 계속 이 방향으로 회사의 투자 부분도 할 때 주가가 등락폭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성장 방향과 그 다음에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올바르면 그런 CEO를 만나고 그런 투자 부분이나 그런 기술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 회사라면 현재 주가의 등락폭에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제대로 가는지만 방향이 맞는지만 보면 우리가 계속 뭡니까? 호음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 땡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 자체가 잘 그려지고 계속 이 방향대로 갈 수 있을 때 중간에 계속 반대 세력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이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투자의 준비 부분들을 어느 쪽으로 밑그림 부분들을 만들어 나니까. A는 똑같은 케이스로 진행될 수 없겠지만 2,500에서 7,500까지 갔다. 10조에서 80조 이상의 외국인들이 자금 들어와서 3배 이상의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작년부터 그거 아니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인데 플러스 알파 보너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작년부터 여러분들 10배거 말씀을 드렸죠. 10배거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가 여러분들 3배가 올라왔어요. 지수가 3배 올라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는 거의 4배에서 5배 올라가고 중소형주는 10배가 가서 수두룩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미리 한번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첫 번째 방송에서는 주가 상승률 30에서 거의 80%가 나온 종목군들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케이스 전후에 어떤 움직임 부분들이 1차적으로 나왔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4월 월간 특집 이슈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